자, 여러분들 그러면 7, 8월 달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 8월 달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케줄에 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게 4 주차를 하나 건너뛰고 3 주차 다음에 4 주차를 하나 건너뛰고 4 주차를 이제 합니다. 이게 우리가 7월 22일날 현장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예.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는 2 군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용산 철도고등학교, 요 용산 철도고등학교가 옛날에 용산 공고였습니다. 네, 공고였는데 완전히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뀌어 가지고 용산 철도고등학교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공고입니다. 네, 서울 공고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그리고 학교 규모도 크고 또 이 서울 공고는 서울 공고는 실제 우리가 중등 시험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월 21일 날 실제 시험과 똑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들도 다 채점을 합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채점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공 채점, 교육학 채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점수 확인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의 감각을 한번 익히고 또 이제 시험의 어떤 이 순서라든지 상황을 한번 이제 익히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그만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나와 있는 이제 이론 부분은 제가 마인드맵 이제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론 강의를 조금 보충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촬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론 강의까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뭐 또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핵심만 추려서 그냥 중요한 개념만 추려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인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못 들어본 용어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복습을 우리가 하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해 나가시면 훨씬 효과적인 이제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작년 마인드맵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작년 마인드맵 교재를 우리가 사용해 주는데 교육학이 별로 우리가 신이론이 들어온 것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이 기존에 있는 뭐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출 문제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사용했던 마인드맵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9, 10월 달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7, 8월 달 듣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모의고사의 방식인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게 4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쉽니다.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밀린 복습도 좀 하시고 전공도 아무래도 더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중간 점검을 조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 날
최종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 초등 시험이 또 이제 있으니까 초등 교직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범위는 이제 요렇게 이제 모의고사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는 뭐 9, 10월 달 모의고사 정도가 되면은 좀 혼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 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들 강의 계획은 요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다가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였습니다. 25학년도 대비. 예. 25학년도 대비. 7월 달 1번입니다. 제가 매주 우리가 3회씩 문제를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번, 02번, 03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은요, 이 시험의 이제 형식이 이렇게 각각을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대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각각을 이제 4개 정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이 3가지 형식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매주 요렇게 3가지 경우들을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가 한번 보시면, 200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맞춤형 수업을 강조한다. 다음은 A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학생 맞춤형 수업 연구 내용이다. 내용을 잘 반영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천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 교사, 박 교사, 이 교사, 정 교사 이렇게 이제 4명의 교사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이거를 문두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요거를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논술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배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읽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초등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또 이제 정답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초등은. 그런데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좀 많으면, 또 추론 문제가 많이 끼어들면은 시간이 좀 팍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문두를 읽어라. 그리고 본문부터 먼저 본문부터 먼저 읽지 마시고 배점부터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점부터 보시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경우를 줄을 좀 칠 필요가 있습니다. 위트킨의 인지양식, 선호하는 교수법과 교수 자료와 이유를 전자와 후자로 나누어서 설명해 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심리학자의 지식론의 명칭과 개념, 적합한 우리가 교사의 활동 3가지. 그리고 학급 4명의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가 직업의 종류 2가지씩, 그 이유를 우리가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해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교사의 연구에서 동기를 높이는 이유와 에콜과 윅필드의 기대 가치 이론에 기반해서 기대와 가치를 높이는 전략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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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보시고 배점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본문이 이제 양이 크니까 여기서 혹시 본문 속에 답이 될 만한 것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모아보면은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학생은 내가 수업 방향만 제시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종류의 학생은 나와 대화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간결하게 정리한 자료를 좋아합니다. 두 종류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한 번은 전자가 선호하는 수업을, 다른 한 번은 후자가 수업을 제공하는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춤형 교육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들, 전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위트키는 우리가 인지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장독립형, 두 번째는 장의존형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학생들은 의존형입니까? 독립형입니까? 독립형이죠. 그 다음에 후자의 학생들은 당연히 장의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맞춰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 구조도를 옆에 놓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독립형이라는 것은 뭐냐? 주변 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에 좀 이렇게 구질구질한 환경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구조적으로 사물을 인식해 나가는 겁니다. 장의존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습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장독립형, 장학습자를 각각 맞추고 요게 이제 각각 1점씩 우리가 배점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주변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게 각각 1점을 부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는 선호하는 교수법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선호하는 교수법이라는 것은 장독립형의 학습자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자료를 제시해 주고 방향만 제시해 주면은 이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초점을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비인격적인 우리가 교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장의존형은 인격적 교수 방법,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효과적인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인격적 교수 상황, 교수 방법과 인격적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어떤 학습 자료를 우리가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는 구조적 학습 자료와 비구조적 학습 자료로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장 독립형은 어때요? 자신이
구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구조적인 복잡한 자료를 던져주면 장독립형인 학습자들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조화시켜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의존형의 우리 학습자들은 구조화시킬 능력이 부족하죠. 예, 구조화시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사가 구조화시킨 자료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구조화 능력이 많이 딸리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이 구조화된 거를 우리가 제시해 주면 아주 좋은 거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비구조적 자료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드는 자료를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구조화시켜야만이 좀 공부가 잘 되는 경우가 바로 장독립형의 우리가 특성이면서 학교 교육을 따라서 장독립적 성격은 발달해 간다, 성장해 간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독립형과 의존형의 인지 양식은 최근에 우리가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하는 요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존형과 독립형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는 경우를 논술형으로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701, 702, 703 예, 서론 부분은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20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 부분에 이 서론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문제에 따라서 살짝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보통 서론의 만능 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주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엮어 가지고 서론을 우리가 작성해 나가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교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박교사의 우리가 연구에 기반한 인지심리학자의 지식론의 명칭과 개념, 학생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교사의 활동 세 가지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박교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학생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식과 환경에 투입되는 정보들 간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식을 사용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피아제죠. 네. 여러분들 피아제는 무슨 구성주의죠? 인지적 구성주의. 여러분들 비코츠키는 무슨 구성주의죠?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코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시험 문제 출제되었죠. 그럼 이제는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는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지적 구성주의의 의미는 뭡니까? 개인이 자신의 인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구성하더라. 이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인적 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화와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동화와 조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식, 인지의 동화와 조절적인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우리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더라. 요게 이 인지적 심리학자 피아제의 지식론의 명칭 인적 구성주의, 그리고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과정을 통해서
동화 조절의 인적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아제는 우리가 인지 구조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달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우리가 교육 환경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불평행을 유발시키는 과제와 발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촉진하자. 그러니까 협동학습이라든지 또는 교사와 학생 간에 우리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은 동화와 조절이 우리가 발생해서 인지구조가 발달하더라. 요 부분은 비코츠키하고 동일한 거죠. 그리고 불평행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라든지 질문을 적당한 수준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은 곤란하고요. 적당한 수준의 과제를 던지면 인지구조가 발달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학 앱, 여러분들 이걸 풀어나가시면 적당한 불평행이 우리가 유발되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면은 불평이 유발되고 동화 조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지 구조가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네, 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의 활동 3가지를 쓰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접근을 해 나가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고 평행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적 조작기 특징도 시험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아제는 우리가 논술형 시험 문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2013년부터 논술형 시험 문제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아직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 초등, 중등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째 문제, 2교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2교사 문제는 홀랜드의 진로 교육입니다. 홀랜드의 우리가 진로 교육인데, 홀랜드는 이게 우리나라 학교에서 홀랜드의 진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6개의 우리가 인간의 성격을 좀 구분하고, 또 이제 직업 환경의 성격도 한 6개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 환경의 성격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좋은 우리가 진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6개는 실탐, 예사, 설관 이렇게 좀 외우셔야 되겠죠. 실탐, 예사, 설관.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의 특성, 직업 환경의 성격을 6가지의 우리가 성격으로 이제 구분해 주고, 학생이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학생이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제공해 주면은 좋은 우리가 직업 환경이 우리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성격, 탐구적 성격, 예술적 성격, 사회적 성격, 설관, 설득적, 관습적,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보시면 각 학생에 대한 것들입니다. 4명의 학생들인데 각각 우리가 직업의 종류 2가지를 들고 그 이유를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라. 여러분들 요 소연이를 좀 보시면은
소연이는 탐구적 성격이 우리가 가장 많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연이는 실제적 성격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기는 예술적 성격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이는 설득적 성격이 더 높은 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성격에 맞게끔 직업을 우리가 뽑아주고, 또 왜 직업을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 각각의 우리가 성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연이는 과학자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하면 좋겠더라. 왜?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또 조직적이며 정확한 탐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연이는 기술자나 또는 우리가 운동선수가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데, 왜? 기계와 도구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적 활동을 선호하는 실제적 성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기는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미기는 설득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또는 영업사원이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조직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타인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성격이 우리가 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그 설득적 성격은요, 이걸 우리가 기업가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엔터프라이징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적, 기업가적 성격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이는 예술적 성격이 높기 때문에 음악가나 미술가로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표현이 풍부하고 변화를 우리가 좋아하고 독창적인 우리가 예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홀랜드의 성격 이론도 결국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문제로 전교사의 연구에서 우리가 동기를 높이는 이유 한 가지를 적어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 동기를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면 뭐가 높아집니까? 학업 성취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 성취라는 말은 우리가 학습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아이들의 우리가 목표라는 역량을 우리가 길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입니다. 동기를 유발한다, 학업 성취를 높인다, 요렇게 여러분들 연결시켜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콜과 윅필더가 이야기하는 기대와 가치의 그 이론적 면인데, 이거는 사실 이런 학자의 이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기대를 높이는 전략, 그다음에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대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성공한 기억, 정서적 기억을 우리가 제공해 주면은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자, 네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빠져 있는데, 너 과거 우리가 사범대를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볼래? 그때 사범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히 준비해서 사범대에 입학하지 않았니?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임용도 그렇게 니한테 어렵지 않아. 요게 기대를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가치를 높이는 것에서는, 야, 교사가 초임이 좀 적어. 하지만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방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어 네가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사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10 년, 20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봉급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로스로 보면은
대기업의 직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 "교직의 초임이 조금 낮다. 교직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라든지 뭐 기업 뭐 이런 뭐 취업했는 우리가 젊은 친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제 주변에 이제 그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조카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봉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마흔 45 정도 됐거든요. 40대 보세요. 퇴직을 걱정합니다. 음. 그러니까 40 대부터 트럭 운전도 배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제빵 기능사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야 왜 이러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50 넘어가서 계속 이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아주 선택된 사람 몇 사람에 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50 이전에 전부 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려 그러면 뭔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트럭은 왜 배우냐?" 라고 하니까 이민 가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민 가는데. 그러니까 트럭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민을 효과적으로 간답니다. 여러분들 교직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60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60 넘어서까지도 교직이 주어져 있고요. 그동안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계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직이 가지는 아주 큰 장점, 획득가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실용적 가치죠. 요런 걸 우리가 북돋아 주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이 기대 가치 이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한번쯤 논술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장 독립형과 의존형. 두 번째 문제는 피아제의 인적 구성주의와 피아제가 말하는 인적 활동을 우리가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노력. 그리고 홀랜드의 우리가 진로 교육. 그다음에 이 기대 가치 이론 요렇게 네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리학 내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이론 수도 조금 참고해 보시고 못 외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외워 보시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